구독, 좋아요. 자,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주호 경제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제 주가가 다시 좀 오르긴 했는데 어제 지금 크게 노무현 정부 이후로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주가 폭락 관련된 여러 뉴스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대폭락이 이루어졌어요. 케빈 워시, 이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 이게 알려지고 난 후에서 46년 만에 최대 폭락이라는 이야기도 주셨는데 지금 이번에 어제 있었던 주가 폭락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사실 코스닥 빠진 것도 빠진 건데 예. 은 가격이 30% 빠졌어 하루 야, 안에. 30%나. 금이 10%, 은이 30%. 예. 그래서 금요일 날 밤에 미증시가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뭐 사실 어제 코스피랑 코스닥 빠진 거는 오늘 다 만회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 증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뭔데 시장에서 저렇게 발작이 일어나냐.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예. 사실 이제 골드랑 은이랑 정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폭락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지만 지금 케빈 워시라는 사람 장인이 에스티로더라는 기업 아시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그 화장품 고급 브랜드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그렇죠. 사이다. 네. 뭐 그린란드를 구매할 때 이야기 이런 이야기 좀 있었었죠. 네, 그래서 그 로스틴 로더라고 해갖고 로더 가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케빈 워시 장인이 그 로더입니다. 그래서 로더 가문의 그 장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끈끈한 관계고 그 다음에 지금 그린란드 병합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언을 받아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또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낮추고 싶어 하는데 저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워시는요 매파적인 인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 사람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조여가지고 그러니까 긴축을 해가지고 물가를 잡자 이런 물가와 그러면 재정 건전성을 좀 중요하게 여기네요. 네, 그렇죠. 저 사람은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뭔가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옥죄가지고 그러니까 채권을 팔아가지고 잡자 이 마인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서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왜냐면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파월 의장을 그렇게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저 매파 인사였냐. 이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예. 사실 그 로널드 로더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그래서 뭐냐면 일단은 저 지금 케빈 워시 자체가 매파적인 인물인데 지금 저렇게 지명이 된 거를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결국에는 지금 미국 연준에서 중립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립성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은 이제 행정부랑 그 연준과 분리를 시켜야 된다가 정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던 미국 행정부가 연준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막 정부에서 국민연금에 관여하고 이런 개념과는 미국은 달라요. 그러니까 저기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고 관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처음에 임명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되게 매파적이고 친트럼프적인 성향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깨버리고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근데 하필 또 지금 에스틴 로더 가문의 사위화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그 중립성 훼손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파적인 인사를 넣고 근데 자기랑 친한 사람의 사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준을 간접적으로 약간 관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함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왜 빠졌냐 은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케빈 워시는 매파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란이랑 그린란드 이슈 있었잖아요. 근데 그린란드 병합과 관련된 이슈 나왔을 때 유럽에서 미국 국채를 엄청 팔았습니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보다 더 무서운 게 국채 매도세예요. 그러니까 국채가 매도가 되면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트럼프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채권이 매도세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케빈 허시를 임명해서 저는 그거를 조절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큰 손들, 뭐 헤지펀트라든가 운용사들이 이미 그냥 금이랑 은을 팔아서 현금 확보 전략으로 세운 거예요. 왜냐면 케빈 허시가 만약에 지금 아일랜드랑 만약에 이란 리스크랑 계속 커지게 되면은 이게 채권 매도세가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매도세를 막으려면은 방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케빈 허시가 잘할 것이다라고 해서 임명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이미지 넘겨주시면은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케빈 허시가 좀 인물이 좀 되게 재밌습니다. 보면은 일단 은선물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락이 나왔어요. 네.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이게 지금 스콧 베센트 장관이랑 지금 친밀도가 있어요. 케빈 허시랑.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이랑 케빈 허시랑 같은 동문 수학을 했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드라켄 밀러라고 아시나요? 그 다음 이미지 넘겨주시면은 드라켄 밀러가 그 헤지펀드의 대부예요. 이 다음 이미지도 넘겨주세요. 헤지펀드 대부인데 그 스콧 베센트 장관이 저기 나오지만 베센트 장관이 저 드라켄 밀러의 제자예요. 그리고 케빈 허시가 이제 저기 밀러랑 파트너로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트라이앵글이 완성된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그다음에 연준 의장을 케빈 허시를 함으로써 저 드러켄 밀러 밑에 있는 산하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런 통화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케빈 허시가 굉장히 제도권에 엄청 딱 FM으로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반대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는 아일랜드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거기 이란이랑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라이앵글 구도를 만들어 놓고 미국에서 미국 채권 시장이 변동성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압박해가지고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케빈 허시를 임명해서 보여줬고, 근데 은이랑 금이랑 동이 빠졌던 이유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은 뭐 헤지펀드라던가 운용사들이 만약에 채권 매도세가 나왔을 때 방어를 해줘야 된다. 근데 그거를 케빈 허시를 중점으로 할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현금화 전략 차원에서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에스티 로더의 가문 이야기도 좀 하셨는데, 이 케빈 허시의 장인, 자기 부인의 아버지죠, 노널드 로더에 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케빈 허시 때문에 이 이름을 안 건 아니고, 로널드 로더는 과거에 트럼프의 강력한 큰손들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들은 적이 있고, 최근에는 그린란드 구매하는데 아이디어를 준 당사자다라는 게 이제 로널드 로드, 저희 국제정치학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우리 양일국 박사님도 한 두세 번 차례 해줬는데, 이번 케빈 허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완전히 중요한 인물로 떠올랐는데, 이 케빈 허시의 장인인 로널드 로더, 이 트럼프와의 관계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일단 사실 노널드 로더의 입김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자기 사위가 연준 의장이 된다라는 건 어쨌든 가문의 또 영광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거고, 그러면 뭐냐면 로널드 로더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널드 로더의 사위가 연준 의장이 되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로널드 로더에게 원하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엔 원하는 거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이란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미국이 지금 이란과의 계속 지금 오늘 나온 뉴스가 또 뭐 핵 폐기 관련해 갖고 뭐 회담한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어쨌든 지금 저 로널드 로더가 유대인 회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도 저분을 되게 신뢰하고 친할 거란 말이죠. 왜냐면 유대인족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이란을 이스라엘 통해서 감시하는,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더 돈독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로널드 로더의 사위를 연준 의장 임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연결고리를 만든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정작 그린란드라던가 이런 쪽에 집중하면서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맡긴다.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저기를 이스라엘 통해서 중동 질서를 확립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로널드 로더 같은 경우는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치적인 약간 뭔가 끈끈한 관계가 있어요. 그린란드 매입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 가문은 돈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자기 친트럼프 인사를 굳이 앉혀가지고 비둘기파로 뭐 금리를 인하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사실 지금 뭔가 조금 껄끄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는 것들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 지금 로널드 로더와 이렇게 케빈 어시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위와 이제 장인어른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세계적인 이권들을 좀 유리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뭐 시장에서는 근데 지금 어제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 말들이 많아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케빈 어시가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뭐 괴물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케빈 어시가 굉장히 젊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과거에는 매파적인 성향을 많이 드러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정책을 바꿀 것이다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시장이 좀 그것 때문에 빠졌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 지금 케빈 어시 연준 의장 지명 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치밀한 설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번 지금 다시 한번 뭔가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상황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스콧 베센트나 케빈 워시까지도 여러 가지 영향권에 있는 것이 보이네요. 통화, 금융정책, 이 재무정책까지도 살펴봤는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로널드 로드까지 끼니까 상황이 이게 미국 내 어떤 통화 금융정책을 넘어서 중동정책, 그린란드까지 진영학적인 어떤 일까지도 하게 되네요. 그런 점을 다시 살피게 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이슈들을 잘 처리를 하려면 내부 단속이 잘 돼야겠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게 더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준에서 뭐 통화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다 동문수학했던 케빈 어시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나는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이란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나는 좀 국제적인 부분들을 해결할 테니까 지금 스콧 벤센트랑 케빈 어시는 너네는 통화 정책이랑 이런 것들을 잘 해줘. 이러한 의도가 강했고 지금 로널드 로더의 입김도 어느 정도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마지막 별도로 하나 이 주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코스피 시장도 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도 있죠. 코스닥 시장도 최근에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상승세를 쭉 타고 있던데 1000피를 넘은 지금 코스닥도 넘고 있잖아요. 근데 1월 마지막 주에 코스닥이 급등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분석이 있던데 뭐 여기에 특정한 비밀이나 무슨 이런 게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네. 어디 뭐 경제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얘기가 안 나오는 내용인데. 아, 그래요? 예, 제가 조금 쉽게. 이주호 평론가만의 네. 분석입니까? 네, 그리고 우리 우파 채널 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내용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좀 쉽게 설명해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코스닥이 지금 1월 22일 날 코스피가 5천을 찍고 나서부터요. 23일부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때 이제 1000포인트를 갑자기 넘어서면서 엄청난 급등세가 나오는데 이게 뭐 뉴스나 경제TV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ETF 자금이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이 많이 올랐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코스피 5천을 찍고
야 이제 우리 코스닥도 3천 가야 돼 이런 말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ETF 자금이 유입된 게 맞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지금 5거래일 만에 10% 이상 급등하는 기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닥에 이 정도 자금이 들어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정도 자금이 들어온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역사적인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도대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런 자금이 들어온 거냐 그거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화면에 보이시지만 지금 코덱스 코스닥 150이라고 해서 저기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왼쪽에 코덱스 코스닥 150에 저기 2조 넘는 자금이 지금 1월 26일 지난주에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 ETF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지수 상장 펀드인데 저 ETF 안에 코스닥 150에 포함된 종목군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쪽에다가 막 자금이 들어오고 막 뭐 국민연금 자금도 쓴다, 뭐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이 저렇게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 코스닥 시총 9위 종목이거든요. 잘 보시면은 지금 코스닥은요 국민연금이 아니라 저 빨간색 네모칸 안에를 보십시오. 자 미래에셋 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저 두 기업이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코스닥이 오르기 전에 지금 제가 1월 22일부터 오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삼성자산운용은 저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에 지분을 샀어요. 5%를. 근데 날짜가 1월 12일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작년 12월 30일 날 샀어요. 근데 지금 국민연금 자금이 코스피에 다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자산운용사를 친 거예요. 야 여기 좀 사라. 투자해라. 자금 밀어라. 그러면 뭐예요? 정부나 기관 자금들을 절로 모은 거죠. 물론 저 자산운용에 들어가는 자금 중에 물론 개인 자금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거 주체가 저 정도 자금이라면 기관 자금이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말고 지금 자산운용사 자금을 땡긴 건데 그 땡김을 누가 했냐? 정부에서 얘기를 했었겠죠. 원래 여태껏 지금 저런 자산운용사에서 코스닥의 종목을 개별적으로 지분 투자하는 이례적으로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들은 저런 기업에 실제적으로 저런 지분 투자를 하지 않아요. 통상적인 상황에서. 근데 이번에 지금 보면은 제가 코스피가 5천 가고 나서 1월 23일부터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1월 23일부터 정부에서는 코스닥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럼 정부에서 알고 돈을 국민연금 돈이 아니라 자산운용사 돈을 땡기기 위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저기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랑 삼성자산운용이 미리 그 전부터 산 거예요. 그렇죠? 자 리노공업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요. 지금 그래서 리노공업이 얼마나 올랐냐면 보세요. 리노공업이 코스닥 시총 9위인데 미래에셋 자산운용 지분이 6.92% 작년 12월 30일 날 그 다음에 삼성자산운용 지분이 1월 12일 날 5% 근데 일주일 만에 40%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보고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라고 하시겠죠?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또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똑같아요, 날짜가. 미래에셋 자산운용 작년 12월 30일 날. 그 다음에 삼성자산운용 1월 12일 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지분 투자를 했는데 다음 이미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오테크닉스도 30% 올랐습니다. 오를 때. 그럼 뭐예요?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잘 가니까 그럼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에서 저 자산운용사들한테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코스닥 관련해서 이러한 얘기가 나올 거니까 사서 돈을 부어서 올려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게 물론 코스닥이 좋아서 올라간 건 알겠는데 지금 반도체 종목들만 유독 자산운용사들이 샀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너무 좋고 지금 사실상 너무 좋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걸 봤을 때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거죠. 미리 산 거예요. 저들은 올라가기 전에. 다음 이미지 또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ISC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국민연금 지분이 또 6%가 있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5%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미지 또 보여주세요. 이 종목도 코스닥 시총 32위인데 국민연금 지분 작년 10월달 24일 그 다음에 올해 미래에셋 자산운용 지분 1월 6일 들어오면서
또 일주일 만에 30% 급등했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코스닥 총 1위부터 10위까지 2차전지랑 바이오 종목군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삼성자산운용이랑 미래에셋자산운용사들이 안 샀어요. 그러면 뭐예요? 반도체들만 산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실 저거는 의도적으로 얘기가 된 거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자산운용사가 저거를 미리 알고서 들어간 거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리 만약에 이게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저게 그렇게 한 거면 저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그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돈을 투여해서 올린 건데 저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자산운용사까지 동원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는 코스닥이 그래서 급등한 사유가 이러한 자산운용사들의 기관 자금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생각하면은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운때 맞춰서 저런 자산운용사들이 샀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왜 하필 유독 1월 달에 자산운용사들이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만 샀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있어서 좀 약간 의문이 들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지금 뭐 시장을 너무 변동성을 키우고 한쪽으로만 쏠림을 만들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 시청자님들께 맡기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거를 시켰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 플레이어들이 자연스럽게 거래하는 게 아니라 관제 주가 부양이 되겠네요. 환율 조작 의심을 점점 받고 있는데 이제는 주가 조작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업체인 자산운용사까지 동원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이번엔 코스닥까지도 저렇게 올리고 있다. 주가를 사실상 조작하는 거죠. 중국 같은 데가 사실은 다 저런 조작 때문에 국제 기구들이나 미국에서 위험한 국가라고 늘 보는 건데 환율과 이 주가 조작이 아예 국가 차원에서 조작되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오네요. 참 그런 지금 코스닥도 대표적으로 그런 것도 하나의 증거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네.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 페네마이크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법은요. 지수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정부는 지금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잘 되고 기업들이 올라와서 좀 건전하게 시장이 성장하고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정부는 지금 오로지 지수 올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국민연금 돈, 자산운용사 돈을 끌어서 지수만 올리자예요. 왜? 본인이 공약을 했으니까. 그럼 지수만 올리면은 자기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게 지수만 올리면 뭐합니까? 그럼 코스닥 코스피 지수 올라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 이 논리는요 호텔경제학과 다를 게 없는 논리예요. 뭐냐면 이거는 기업들이 밑에서 받쳐주고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올바르게 주가가 올라가고 재평가받고 밸류에이션 평가가 다시 받아야지 그게 좋은 건데 이거는 오로지 그냥 지수 딱 올리는 거에만 혈안이 돼서 올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하고 정말 밑에서부터 받쳐주는 그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개선이 돼야 진정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지수만 올리는데 혈안이 돼서 올리면 결국에는 이 거품이 언젠간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요거 투자하실 때는 물론 지금 벌 때는 벌어야 됩니다.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벌 때는 이걸 활용해서 벌되 어쨌든 지금 저 거품이 꺼지게 되는 시기가 정말 강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시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3부 2주 경제평론가 마지막으로 이 코스닥 시장에 어떻게 1월에 저렇게 급등했는가 이런 관제 개입 문제도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예. 케빈 씨 주목할 차기 연준 의장 문제부터 코스닥 급등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2주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